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다라는 말도 좋지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두 번째, 침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침묵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해요. 침묵 자체가 공격이고, 침묵을 하면서 화를 한 번 더 가라앉힐 수 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심미안이 생기는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요즘 사회가 워낙 바쁘고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괜찮다가도 물리적으로 공격받은 게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 무너진 데미지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말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게 되면 나의 이런 감정 소모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님이 오죠. 제가 손님에게 봉투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손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맨손으로 들고 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사실 제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공격적으로 답변이 오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꼭 빼야 됩니다.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질문으로 답한다. 이건 좀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답변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답변을 기다렸다 하더라도 질문으로 답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여보 수건 챙겼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챙겼어. 안 챙겼어.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요. 이게. 그런데 수건을 챙겨야 돼? 수건 챙기라고 나한테 말했어? 이렇게 질문으로 답하는 순간 대부분 싸움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소모를 줄이는 건 사실 타인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정확하게 인정하는 순간 상황은 대부분 종료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회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는 걸. 이런 회피 커뮤니케이션은 타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방어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에 요즘은 좀 빌런이 많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모임에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또 집단 모임 있죠. 친구들끼리. 그 모임에도 꼭 빌런이 있을 수 있어요. 한마디를 나한테 툭 던져서 나의 하루를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빌런에게는 사실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합니다. 그거를 계속 역으로 가기 위해서 너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 너 긍정적으로 말해. 너 왜 그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빌런한테 제일 좋은 자세가 뭔지 아세요? 배영하듯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큰 파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올 때 그걸 거스르려고 억지로 자유형하고 저병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지만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루를 살다가 태풍 같은 빌런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냥 배영하듯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관계 또한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마냥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배영처럼 이렇게 계속 감정 소모를 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계속 괴롭혀요. 이거 일 제대로 했냐? 뭐 A 했냐? B 했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저 혹시 머리 스타일 너무 예쁘신데 스타일링 어디서 받으세요? 라든지 지금 입고 오신 옷 너무 예쁜데 어디 브랜드예요? 혹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건 암암리에 당신은 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누군가 여러분한테 입은 옷이 어떤 브랜드예요? 헤어스타일 저도 비슷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물어보는 사람한테 되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극호감으로 바뀔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상호작용적 심리조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훨씬 더 호감 있게 바뀔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되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역으로 받아치지 마시고요. 그냥 큰 파도에서 편안하게 배영한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조언만 구하면 됩니다. 야, 이건 네가 잘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건 잘 처리하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선배가 우리 회사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데 저 좀만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웃으시면 안 돼요. 웃지 마세요. 근데 되게 저 속상한 게 이런 내용은 꼭 괴롭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만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상처 준다. 그러면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침묵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침묵하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또 우리가 또 침묵을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도 생겨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흥분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욕을 한다든지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첫 번째, 절대 웃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일단 침묵하세요. 침묵 자체가 공격이고 침묵을 하면서 화를 한 번 더 나도 가라앉힐 수 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심미안이 생기는 좋은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왜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범죄 심리학에선 골목길에 혼자 집에 갈 때 전화통화하는 척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전화통화하는 척으로 나 지금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 거야? 몇 시쯤 도착하겠지? 그때 또 통화해?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언제 도착할 거라는 통화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주는 게 어떤 신호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라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공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이런 말 했죠. 되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상처 주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한다는 걸 다 말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공격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본인이 나쁜 사람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멈추게 돼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한다. 예를 들면 야, 민성이는 좀 약간 덜 떨어졌어.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웃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화내지도 않아요. 저한테 덜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되받아쳐 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차피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말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선배가 저한테 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어차피 선배도 저한테 한 말이니까 제가 선배한테 덜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배 저한테 덜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저 선배 후배 괴롭히는구나. 상대방이 나에게 한 짓을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 같이 화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화내고 뭐라고 따지는 순간 쌍방과실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선배 덜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과실 100%, 나는 0%.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한 걸 만천하에 알리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히면 잠깐 침묵하시고요. 웃어주시고요.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한 말이 무슨 뜻이냐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1980년대나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제가 사회생활 하진 않았으니까 그때는 사용하기 조금 애매한 단계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되바라지거나 못된 후배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감정 소모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 나 바빠, 뭐 좀 부탁해요. 저 바빠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바빠서요. 너 이거 왜 못했어? 제가 바빠서요. 가족 간에도 너 왜 이렇게 일찍 못 일어나? 바빠서요. 너 결혼 언제 할래? 바빠서요. 이성 간에도 대부분 감정 소모는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바쁘다라고 말하면 서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의 상황을 상대방은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모두 알고 있고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지, 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지, 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모릅니다. 핑계대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바빠서 바쁘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나를 왜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다라는 말도 좋지만 정확히 나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어제 야근으로 새벽 2시에 퇴근하고 오늘 아침 6시에 출근했거든요. 그 일을 아직도 마무리 못했습니다. 제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일을 부탁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죠. 근데 반면 제가 바빠서요, 지금은 진짜 도저히 못 해줄 것 같아요. 온도차가 너무 심하죠.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 바빠, 이게 아니라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게 힘들었고 지금 너무 이런 상황이라 오늘은 좀 둘이 편안하게 데이트하면 안 될까? 이거랑 나 오늘 바쁘니까 그냥 집에 있자.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대부분 현대사회의 감정 소모는 바쁘다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바쁘다라는 말 대신 여러분의 상황을 타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타인입니다. 타인에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까칠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까칠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몰 토크 하지 마시고요, 공감 토크 하세요. 왜? 까칠하지 않은 사람은 간단한 스몰 토크로도 되게 친해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까칠한 사람은 스몰 토크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괜히 까칠한 사람이겠어요? 스몰 토크를 해도 예?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까칠한 사람의 마음마저 녹여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공감 토크입니다. 공감 토크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나의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진짜 오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나를 중심으로 했죠. 똑같은 말이지만 타인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차 엄청 막혔을 텐데 오는데 안 힘드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똑같은 스몰 토크지만 이 공감을 한 스푼 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이 녹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야기 보겠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고객님 요즘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쉽지 않아요. 이거랑 고객님 요즘 금리가 올라서 상품 선택하는데 되게 마음이 쉽지만은 않으시죠? 되게 꼼꼼하게 보시죠? 제가 하나하나 처음부터 도와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스타일이란 겁니다. 스몰 토크 하지 말고 공감 토크를 해라.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까칠한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라포 형성이라는 게 나의 이야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상대방은 기름이에요. 여러분의 말은 물입니다. 기름에다가 물을 계속 던진다고 해서 이게 섞이겠어요? 기름인 상태의 사람과 융합이 되려면 기름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면 기름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잘 스며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이야기와도 좀 비슷한 맥락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에 1등에 당첨됐어요. 한 30억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미쳐 날뛰죠? 너무 좋죠. 전 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방도 좋을까요? 여러분의 그 30억을 받아서 너무 격해져 있는 이 감동을 여과 없이, 희석 없이 상대방에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야, 나 30억 당첨됐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너 좋겠다. 너 부럽다. 배 아프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감정이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100만큼 기쁘면 이걸 그대로 말하면 상대방도 100만큼 기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근육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한 번에 운동하면 끊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과한 운동을 계속하면 알배긴다고 하죠. 그러다 또 끊어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의 상태가 100이어도 상대방에게는 서서히,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해요, 사실은. 또 여러분이 너무 우울해요. 이성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너무 울적하죠. 이 울적한 마음을 감정 상태가 0인 친구한테 갑자기 마이너스 100을 들이밀어요. 상대방도 기분 나빠지죠. 우울해지죠.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한 번에 전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이 100이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로만 줄여서 서서히 이 친구가 나의 기쁨을 받아줄 수 있나? 서서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나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 이번에 남자친구랑 좀 헤어져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 상대방이 나도 헤어질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괜찮아? 받아줬죠? 그럼 그때부터 55, 65, 75, 100 서서히 기어를 올리듯이 전달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 감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감정이입은 스트레스만 줍니다. 늘 말씀드리죠? 타인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감정의 기여를 올려가면서 이야기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절반 정도 서서히 상대방이 나의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번에 로또 30억이 됐는데 제가 자랑할 친구가 알고 보면 어제 파산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한 2천만 원 잃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서서히 나 어제 뭐 당첨됐어. 나 돈 좀 벌었다? 상대방이 야, 나도 어제 주식으로 한 2천 벌었어. 그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 어제 뭐 당첨돼서 돈 좀 벌었어. 야, 나 어제 주식으로 2천 잃었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때 멈춰. 야, 얼마 됐는데? 아이, 얼마 됐겠냐? 5등이지. 됐어.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할 줄 우리 어른이잖아요. 네,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감정 소모를 줄이는 루틴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되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짜증이 나요. 하루가 다 망쳐졌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친구는 나에게 짜증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친구랑 어떤 대화를 했지? 뒤로 거꾸로 천천히 걷듯이 아, 내가 이렇게 말했고 걔는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먼저 화를 건드렸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서서히 기억을 되걷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키 큰 게 컴플렉스예요. 근데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넌 키 큰 게 보기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기분 나쁘죠? 그러면 여러분은 상대방이 싫은 게 아니라 키 크다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친구한테 야, 나 사실 키 큰 거 컴플렉스 있어. 그 말하지 마. 내 앞에서는 좀 조심해줘. 이렇게 되면 그 친구랑 감정 소모도 최소화되고 관계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날은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았는지, 혹은 상대방의 어떤 포인트가 나의 발작 버튼이 되었는지, 그거를 나 스스로 아는 게 오히려 나의 감정 소모를 지키고 줄이는 길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독일의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필버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마음은 태양과도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한 6,000도 되거든요. 그 6,000도 되는 태양도 우리나라에 도달했을 때 몇 도나 될까요? 300도도 안 돼요. 혹은 겨울에는 어떻죠? 마이너스 막 40도까지 가죠. 30도까지도 가고. 그 6,000도짜리 뜨거운 태양도 지구에 닿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6,000도가 닿지 않으면 남극에선 차갑게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진심이고 아무리 진짜여도 나의 감정을,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진심을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6,000도짜리 태양도 여러분에게 닿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때론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00도짜리 태양도 겨울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나의 마음은 태양이다. 태양도 잘 안 닿을 때가 있다. 열심히 노력하자.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 여러분께 제안해 봅니다.